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5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일본의 무단 통치로 억압되어 있던 우리 조선 민중들이 이에 대해 항거하는 의미에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3.1 운동을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전개 과정, 마지막으로 의의까지 3개의 단계를 나눠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미래는 그 민족이 결정한다 라는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파리 강화회의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보냈다거나 또는 만주 지방에서 무호 독립 선언을 반포했다거나 또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반포되는 등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3.1 운동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퍼지게 됐죠. 이에 대해서 일본은 강압적으로 총과 칼로 무력으로 이를 잔인하게 제압을 합니다. 약 2달 동안에 거친 3.1운동은 끝이 났지만 3.1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의의가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고요.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간디가 주장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3.1운동의 진정한 의의는 뭐 같은 생각보다 신분제가 폐지되고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었죠. 나는 양반이었는데, 나는 노비였는데 이런 선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의 민중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민중이 되어서 헤쳐나가자 라는 민중이 탄생하는 게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3.1운동의 결과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이 돼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지속된 독립운동, 식민통치 기간에 우리 민족을 대표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명칭이 붙는 겁니다. 자,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시작해서 활동까지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임시정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졌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뭐가 만들어졌냐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었던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그리고 또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로 뭉쳐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연해주부터 봅시다. 자, 우리 연해주 위치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데? 그렇죠. 두만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게 연해주였죠. 연해주의 주도로 위치해 있는 게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진 게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한국민의회는 임시정부의 주된 활동으로 뭘 내세웠을까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연해주에 위치해 있으면 한반도까지 위치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조선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다? 무장투쟁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독립을 쟁취하자 라고 열렬히 주장했던 게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했던 상하이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의 외교 공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 도시라고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힘이 너무 약하다. 언제 군인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느냐. 일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무력으로 강한 나라다.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자. 어떻게 하자? 외교적으로 독립을 해보자. 왜냐면 이때는 다른 나라에 공산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 라고 주장했던 게 상하이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국내에 위치한 한성정부는 여러분 재미나게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국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1910년대에 독립운동할 때도 비밀 결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단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3도, 13개의 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임의로, 가상으로, 문서상 만든 정부가 한성정부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통을 가지고 있어요. 법통. 법통은 법으로 인정되는 정통성을 뜻해요. 아시겠죠? 왜 법통을 가지고 있어요? 식민 지배를 직접 받는 한반도 내에 13개 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정부가 한성정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임시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법통,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성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의 정부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이 외교 독립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이 위치는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외교 독립론자가 이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동희가 뽑혀요. 이승만은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동희는 무장투쟁을 열렬히 주도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규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잠깐만 딴 길로 세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어메이징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크게 세 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죠. 독재를 한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가는 곳에는 분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분열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4년 정도 흘러서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히 짝짝 갈라져 버립니다. 분열돼 버려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토대로 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치는 좀 속된 표현으로 병신이라고 하고요. 웨이치는 외교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국내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바본데요. 국외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대를 보는 눈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내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건 귀신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이 언제 튀어나왔을까요? 왜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왔을까요? 우리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안창호도 있고요, 이승훈도 있고,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열심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신기하게도 갑자기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재미나게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운이 좋게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에 올랐냐면 여러분, 이승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배웠던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승만은 독립협회가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다음에 사진을 찍겠죠, 졸업식에. 근데 이때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윌슨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윌슨이랑 이승만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국내에 배포가 쭉 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미국은 강력한 나라죠. 거기다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가지고 우리 민족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윌슨인데, 그 윌슨이랑 이승만이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착각이 들겠죠. 이런 거에 휩쓸려서 강력하게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딱 즉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우리 임시정부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최초로 만들어진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왕이 지배하는 군주제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만든 민주공화제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거기다가 왜 민주공화제라고 했냐면요,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몽테스투에가 주장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권력이 하나에 뭉쳐져 있으면 독재하기 쉽다. 하지만 권력을 공평하게 세 개로 나누면 그 나라의 정부 구성은 굉장히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또는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법원,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였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법,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임시의정원이 있고요, 또 행정을 담당하는 지금의 행정부 청와대로 보시면 됩니다. 국무원이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과서 봅시다. 58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실이 나옵니다. 이 삼권 분립을 토대로 헌법을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겠죠. 그래서 보시면 58페이지 아래쪽 자료실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전문을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거한 4.19 민주혁명을 계승했다 라고 나오죠. 1조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마지막 제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삼권 분립이 보장된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까지 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가지 활동들을 전개합니다. 활동들을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비밀 행정망 조직부터 해서 외교활동, 마지막으로 문화활동, 세 개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보통의 정부라면 어떻게 운영될까요? 여러분, 정부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세금이라는 걸 내죠.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시정부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주권을 행사하는 그 나라 땅에 위치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게 임시정부죠. 왜? 한반도 내에서는, 조선 내에서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는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를 했는데, 상하이에 위치했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세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독립공채라든지 또 의연금,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던 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비밀 행정망을 조직해가지고요, 국내랑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습니다. 자, 연통제는 뭐냐면요, 다단계로 단계를 여러 개로 해서 조직을 합니다. 서울의 대표,
또 뭐 평양의 대표, 뭐 광주의 대표 이런 식으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찾아낸다거나 또는 의연금이라고 해서 기부금들을 수집하거나 이렇게 연락망을 만들어요. 연락망을 만드는 게 연통제입니다. 그럼 교통국은 무엇이냐? 각 지방에 있는 사건들을 모을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연통제가 연락을 담당하고요. 또 뭐 독립운동가를 모집한다거나 또 뭐 의연금, 이런 기부금 같은 걸 말해요. 이걸 모집했다면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뭘 했다?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통신망을 만들어서 한반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 첩보 같은 걸 입수하는 역할을 했던 게 연통제랑 교통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시정부는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 독립공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채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돈을 빌린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해서 정보를 수립하게 되면은 돈을 걷어가지고 갚겠다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서류 같은 게 공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공채. 독립을 하면 갚을 테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했던 게 독립공채입니다. 아시겠죠? 이어 두 번째로는 외교활동. 자, 임시정부는 이승만이 강력하게 외교 독립을 주장해서 상하이에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활동이 임시정부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외교활동이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같은 거예요. 정체성 같은 겁니다. 두 개의 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벌어졌던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독립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독립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재미난 점, 이승만은 상하이에 있기보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위치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구미위원부 장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화활동으로요. 독립신문도 만들고요. 한일 관계 사료집도 발간을 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활동, 비밀행정망 조직, 외교활동, 문화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외교라는 건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씁쓸하겠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give and take예요. 외교는 내가 다른 나라에 이권을 줘야지만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정확하게 겹치죠. 민씨, 명성황후가 끊임없이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이 청나라로 넘어갔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외교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이권도 챙겨줄 수 없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후대에 평가하자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줄 수도 없는데 그들이 우리를 쉽게 도와줄까요? 아니겠죠. 이미 일본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략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해도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게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미나게도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뭐였냐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1918년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건의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대신 일본을 밀어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배해 주세요 라고 강대국인 미국에게 청원서를 날립니다. 일본 대신에 미국이 식민 지배해달라는 거랑 같은 이치겠죠. 이런 걸 반포하고요. 또 하나, 자,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공채를 열심히 발행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운동 자금을 외교 독립에 힘쓰라고 이승만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돈을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거나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이런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쫙쫙 찢어지게 됩니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가지고요. 열심히 싸우다가 둘 다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비밀 조직이었던 연통자 교통국이 발각이 되고요.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 능력, 돈을 유용한다거나 또 분열을 만드는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2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껍질만 남게 됩니다. 이 임시정부를 잘 규합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이 김구 선생님이 이시영이라는 분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임시정부를 유지해 갑니다. 하지만 사실상 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30년, 40년 넘어오면서 충칭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서 대한광복군을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다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굴곡이 많은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보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지역에서 연해주와 상하이와 국내에서 정부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상하이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을 주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고요. 또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뭘 방증하죠?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이요. 입법을 담당하는 임시의정원,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마지막으로 사법을 담당했던 법원까지 세 개의 권력이 나눠진 형태,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 분립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활동을 보자면 임시정부는 국외에 위치했기 때문에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비밀 행정망 조직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합니다. 연통제는 연락을 하거나 독립운동가를 찾거나 의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고요. 교통국은 일종의 통신망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또 외교활동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다거나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지 못했죠.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요.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으로는 독립신문을 간행한다거나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2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구글 퀴즈를 푸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